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중국에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을 향해 거듭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유조선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는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 전병석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깊이 있게 알아봅니다. 돌아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이른바 혁신공천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선 배제되며 현직 단체장 컷오프가 현실화되자 국민의힘 당내 충돌이 거세지는 양상인데 배준영 의원으로부터 당내 속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기한다 말이 무성하더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중 정상회담을 미루자고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기자들과 만나선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인해 미국에 있어야 한다며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새로운 날짜가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중국도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미룰 수 있다고 했고요. 미 백악관 대변인과 재무장관도 이제 방중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7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요구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SNS에선 5개국이라고 했다가 7개국으로 늘린 겁니다. 나머지 2개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선 주한미군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으로선 그냥 넘길 수 없는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참여 여부를 기억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동맹인 나토에 대해서도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유럽을 도울 필요가 없는데도 도왔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도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당사국들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번 주 안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죠. 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에 동참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고위 대표는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치 않는다.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 무역 대표들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한다는 소식 나왔네요. 네, 아직 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닌데 외신들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로 한미 무역 대표들이 미국의 에너지 프로젝트와 다른 벤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성사되면 한국 국회가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후 첫 공식 회동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주말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경제 관련 행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내무부 그리고 에너지 장관이 참석하면서 성사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검찰개혁 관련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정부안을 관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을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다.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란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서 위헌 논란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다시 선별적으로 재임용하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이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놓고 민주당 강경파들은 헌법에 검찰청이 언급돼 있더라도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없애고 공소청장이라고 쓰고 검사 전원을 일단 해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나친 조치라며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겁니다. 네. 또 수사 보안권을 남기는 것도 큰 쟁점 중 하나인데요. 강경파들은 이것도 박탈하자는 입장이고 이 대통령은 일단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 인지수사가 폐지된 만큼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 거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까지 박탈하면 경찰에게만 수사를 의지하는 건데 그 안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해서 수사를 덮거나 왜곡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제 강경파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선 복귀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광역단체장을 경선 배제 컷오프하면서 공천 파열음이 일고 있죠. 네, 공천 방향을 놓고 갈등하다가 사의를 밝혔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틀 만에 돌아선 어제 공관위 결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 타깃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공관위 회의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고 주장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퇴장했고요. 결국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박 시장은 망나니 칼춤 추듯이 마구잡이로 혁신 공천을 하면 지방선거에서 못 이긴다고 반발했는데 이정현 위원장은 대구시장 자리에 대해서도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의원과 같은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컷오프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건 서울시장 공천인데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만 서울시장 후보 신청 접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는 혁신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 오 시장이 오늘 접수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재판 소원 제도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심판 사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헌재가 시행 첫날인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4일치 접수건을 공개했는데요. 모두 44건이었습니다. 네. 재판 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그 판결 결과가 헌법에 부합한지를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폭행이나 성추행, 협박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도 헌재에서 한 번 더 따져보겠다면서 이걸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1년간 재판소원 청구가 10,000건에서 15,000건에 이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헌재의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건을 못 갖춘 경우는 사전심사에서 걸러집니다. 이 사전심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제도 안착 여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법 왜곡죄로 일선 법관이 고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고발됐었는데 이건 정치적 의미가 강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선 법관까지 법 왜곡죄로 피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이 강영권 전 에디슨 모터스 회장은 2021년 쌍용차를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시하고선 결국 실패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시를 믿고 들어간 소액 주주들이 크게 피해를 본 사건이 있습니다. 네. 1심 법원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면서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선 회사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내렸습니다. 이에 소액주주 피해자들은 재판장이 중대경제범죄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핵심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며 법 왜곡죄로 판사를 고소했습니다. 예. 이 법원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힐 때마다 고소당하는 판사들이 속출할 거라면서 이거 옳게 왔다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법원 행정처는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법 왜곡죄와 관련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일주일 내내 교통량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시작부터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출근 정체가 일찍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파남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행주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가양대교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 있어서 이 가양대교부터 행주대교 사이 지나는 데만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서강대교를 앞두고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세계 증시에 미국하고 이란 이슈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관심이 미국하고 중국 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일단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그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존스는 0.83%, 나스닥은 1.22%, S&P 500은 1.0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시선이 일단 미국과 이란의 시선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그 만남이 곧 아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조금 넘어가면서 이 이란 이슈를 이제 중국 이슈와 엮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 오늘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일단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먼저 드리면은 네. 이게 완화되는 모습으로 보기는 전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 우선 새벽에 나온 내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유조선 보호 연합 국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한테 참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일본은 선을 걷고 유럽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요 내용이 사실은 조금 오늘 새벽 미증시랑 전 세계 증시 우리나라 ETF에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유조선이 아니고요. 이란 유조선이 미국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란의 유조선이라고 하면은 이란산 원유를 싣겠죠. 그러면 네. 이제 분명히 이게 어디로 갈지 좀 봐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란산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좀 제재 품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건데 나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 오히려 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뭔가 완벽한 긴장 완화라기보다는 네. 네가 어디 가나 지켜보자 한번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긴장 완화까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네. 우선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아주 조금은 되는 분위기는 좀 있긴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긴장감을 완전 늦추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것 관련으로 오늘은 좀 올랐지만 내일은 또 뭔가 긴장이 다시 진행되면서 지수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장세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미국 석유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 심화 경고했다고요? 네, 이게 조금 아무래도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공화당 자체가 원래 미국의 이제 화석연료 기업들한테 많은 이제 서포트를 받고 이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일단 미국 석유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에너지 위기 악화 가능성 우려를 전하면서 유일한 해법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장이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가운데 일부 석유 기업들이 이미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석유 기업들 특히 미국에 있는 석유 기업들한테는 이익 증가라는 부분을 좀 가져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장기적으로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산업 그리고 경제적 부정적인 상황이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높으면은 소비자의 부담이 커져가지고 석유 소비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석유가 비싸다라고 해서 석유를 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석유를 대체할 만한 자원 자체가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네.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긴 줄겠지만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더 비싼 그 가격을 주고 이제 석유를 사와서 이제 공장을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각 기업들의 어떤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름을 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조금은 있겠지만 하지만 제일 큰 데미지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석유가 이제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100% 이제 두바이 쪽에서 땡겨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투자 협의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는 소식도 외신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통과했고요. 조금 더 빨리 통과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일단 어쨌든 통과된 부분이 있고, 이제 이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인 3,500억 달러 투자 협의를 한다는 거니까, 요거는 협의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단기간 내에 큰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 자칫 우리나라 원화, 이제 외화 보유고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우리나라 관련 ETF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이 특권 부분 우리나라 증시 오늘 급등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EWI, FAKR, 코르 각각 블랙락과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이제 블랙락이 각자 운용사로 있고요. 일단은 EWI 같은 경우는 7.21% 그리고 이제 FAKR 같은 경우는 6.88%, 코르 같은 경우는 2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증시 오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후 시장에서는 EWI랑 코르가 조금 0.03%, 0.18% 조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중립 끼워놓고 국내 증시를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증시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 극단적인 마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달리 좀 마감이 됐어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중동 긴장 그리고 이제 환율 및 유가 급등을 위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 이유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양호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를 좀 선방해줬습니다. 쉽게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렸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는 그동안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실적에 영향을 줬던 파운드리가 네.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최근에 젠슨 CEO가 GTC에서 얘기한 게 차세대 AI 칩 자체가 이제 이 수요 자체가 1조 달러가 넘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관련 기업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 정도 매출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건이고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닥은 어제 완전히 반대 모습 보였죠? 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반도체 쪽 라인들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ETF 상품 출시 등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도 하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지만 세론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기업들 또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삼성전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어제부터 이제 엔비디아 GTC 2026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어쨌든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끈 것인데 특히 1분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1년 중에 제일 안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비수기로 평가받는 이번 1분기 때도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비수기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그 SK의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GTC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 전망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부의 한방을 시장이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저도 계속 말씀드린 게 환율 시장 분석하지 말고 채권 시장 분석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분석이 절대로 안 되는 시장이에요. 외부적인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일매일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는 굉장히 다른 시장이 지금 현재 환율과 채권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환율 전망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는 저도 거의 아마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한방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요거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이제 1,500선이 무너지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겠는데 현재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제 외환당국이 강력한 개입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나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여전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한방을 기대한다는 것보다는요. 외부적인 이슈가 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조용해졌을 때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환율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일단 오늘 새벽 기준이죠. 5시 35분 기준으로 NDF 역외환율이 0.74% 한 11.1원 정도 하락한 1,490원으로 마감했어요. 일단 1,500원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조금 나오면서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전망 그리고 대응 방법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특별히 대응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요. 크게 오르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포먼 절대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일단 3월달 중에는 최소한 이제 3월달 중에는 난 분할 매수를 이어가겠다라는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이 올라간다 해서 절대로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조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렇더니 오늘 아침에도요. 미세먼지에다 안개까지 뒤섞여서 시야를 좀 가리고 있어요. 네, 현재 인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은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3배 정도나 높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짙게 껴있어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이 대구와 경상도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건조한 가운데 대기 중에 먼지가 많아 낮 동안에 먼지 안개인 연무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짙은 먼지 탓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안내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위기경보는 어제 일평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오늘도 일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짙은 건 지난 14일에 중국 랴오닝성 주변에 발생한 산불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산불 때문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북풍에 실려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요새 계속 일교차가 큰데 오늘도 그렇죠? 네, 오늘도 아침에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졌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도 내륙에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봄철은 큰 일교차로 인한 감기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요소로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대처는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데요. 네. 이때 KF94와 같이 미세먼지를 94% 차단한다는 표시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마스크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국회 국방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결국은 연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지금 7개 나라로 나오고 있는데 거듭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상회담까지 연기한 이 속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모든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전이죠. 이란전을 승리하고 또 조기에 종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자리 비우기가 일단은 어려울 거고요. 모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금 이란전이 분수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전으로 갈 건지 확전으로 갈 건지 네. 이런 시점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저는 첫 번째일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압박용일 수가 있죠. 실제 중국의 그 군함 요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군함을 요청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대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점이 있다고 봐요. 뭔가 호르무즈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중국 너들도 여기서 이란의 유류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든 위험을 분담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가는 것보다 한 달 연기할 테니까 어떤 역할을 하라. 이런 압박용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뭐 사실은 중국은 조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뭐 정상회담은 하긴 하는데 시점은 아마 시점의 문제잖아요. 예, 한 달 그리고 정도 좀 네, 한 달 하니까. 정도 네. 후에 하는 거는 아마 이란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도 좀 어떤 이란 말고 또 미국과 중국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게 되면 온통 이란에 대한 그가 집중될 거고 그럴 수가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이란에서의 역할을 하라, 네네네. 뭐 군함을 하라 하니까 중국도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일 것 같고요. 중국은 사실은 지금 유류가 지금 상승하는 것이 문제긴 한데 유류가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은 많이 가까웠고 또 이란은 선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상선을 네, 통과시킨다든가. 위안화 결제한 원유는 통과시킨다고 네, 했으니까.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세계 지각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유리한 어떤 영향력을 확보할 것이냐. 중국은 그런 것 측면에서 물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네. 중국이 점점 이번 전쟁을 아까 분수령 네. 종전으로 갈 거냐 확전으로 갈 거냐에 약간 중국 쪽이 조금 키를 가져가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세계 여론도 빨리 끝내라는 거고 미국의 여론도 국내 여론도 빨리 끝내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항복을 받아야 이게 끝나기가 쉬운데 이란은 항복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중재가 필요하고 예. 그 중재 역할로서 최적이 아마 저는 중국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란하고도 가깝고 네. 그러면서도 지금 이란에서 유류의 한 8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유류 가격에 또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이 중국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전을 빨리 종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럴 때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면은 국제적인 입지가 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협상의 어떤 키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군함 파병하는 첫 번째로 중국을 언급한 것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군함 파견할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봐요. 아주 희박하다고 보여지죠. 네네. 왜냐하면 중국은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하는 중국 그 배는 통과시킨다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들은 그렇게 아쉬운 점은 없는 거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의 군함이 파견돼서 미국과 다국적 군을 형성하고 작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체계예요. 그리고 또 거기 다국적 군에 참가하는 순간에 중국은 이란과 적대국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거라고 보고 미국도 그걸 충분히 알지만은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너들도 이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중국 너들 또 당사자다. 그러니까 뒷짐지고 있지 말고 여기에 개입을 해서 하자 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한 7개국까지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저는 대의명분 확보가 가장 크다고 봐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네네. 여러 나라가 동참하게 되면은 미국은 대의명분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 군을 규모가 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주면은 많은 국제사회가 여기에 미국 편에서 싸우고 있다. 그럼 대의명분이 축적되잖아요. 예전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그 34개국이 동참했다. 뭐 40개국이 했다. 그 수시로 발표해요. 그러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에는 이렇게 세계 많은 국가가 다국적 군으로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대의명분이 축적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유엔의 이름으로 가면 대의명분이 확실한데 그런 그거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다국적 군을 구성하면 하고 구성된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의명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종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의명분 축적이 지금 해야 되는 절실함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 또 이게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네. 당분간 몇 년간은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불안정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슬람의 극단 세력이나 이런 경우는 이슬람 정부와 무관하게 또 테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이슬람에 대한 침범으로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런 것을 성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슬람과 관련된 특히 시아파와 관련된 여러 헤즈볼라든 뭐 후티 반군이든 또는 그거 말고 민병되던 새로운 조직들이
또 앞으로 몇 년간은 아. 미국이나 이런 대상으로 한 테러를 지속할 확률이 많아요. 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도 네네. 제한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다국적 어떤 협의체, 다국적 군익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자, 근데 그 미국이 일본 정상회담 19일 날 한 걸로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압박 수위가 거세지는 것 같아요. 뭐 조현 외교부 네. 장관하고 루비오 외교장관이 통화했다고 하는 것도 네. 군함 파견에 응하라는 것을 그 요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보통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주변 관련국의 동향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로 대단히 보수적으로 신중히 예.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은 당장 파병을 가게 되면 우리 파병 부대의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위험하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이것은 중동의 정세, 이란과의 관계, 한미 동맹 또 우리 상선의 보호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경우는 아주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참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일본의 동향도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영국과 프랑스 이런 데도 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의 동향도 보면서 네. 좀 시간 벌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은 사실 국회 통과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네.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도 시간 벌기의 한 방법이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시간을 좀 지나면은 저는 빨리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집중적으로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한 작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정보가 될 텐데 여러 가지 그러한 안을 가지고 보수적인 접근, 신중 접근을 현재 정부는 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시간을 벌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네네.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0년에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을 호위한 사례가 자꾸 네.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네. 만에 하나 가야 된다면 네. 청해부대가 가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언론에서 거론을 하는데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파병을 한다면은 예. 지금 아덴만에 나가 있는 예. 청해 부대가 할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2020년 사례와 지금 사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2020년 1월 달에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사건이 나거든요. 예. 그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도가 올라갔었고 네. 이때도 미국이 다국적 군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라고 제의했을 때 저희는 다국적 군에 들어가게 되면 이란과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단독 작전을 하겠다. 우리 상선 보호 목적으로 그거를 이란을 이해시키고 네. 청해 부대의 임무 지역을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확장해서 임무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2004년 말까지 그 임무 확장 기간을 줘서 했었어요. 네. 이것은 국회 통과 사항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청해 부대나 파병 부대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 어디나 가서 할 수 있다. 청해 부대 같은 거. 그래서 청해 부대가 전에 보면은 아프리카까지 가서 교민 기억납니다. 구출 작전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항목으로 2020년도에는 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없이 임무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네. 단독 작전이고 우리 교민들 상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전쟁터이고 예.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다국적 군에 들어가는 순간 이란과의 전쟁 적대국이 되는 것이고요. 연합이니까. 네, 예, 그렇죠.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쟁터에 우리 단독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저는 물론 법적 검토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간다면은 아마 청해 부대의 임무를 예전처럼 확장하는 방안,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역과 페르시아만까지 확장하는 안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확장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2020년과 달리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네, 네. 경우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또 국익 차원에서도 맞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일부 논란에서는 파견이냐 파병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파병의 성격이 맞고요. 왜냐하면은 청해부대 군함은 한 개 부대입니다. 부대가 가는 경우는 파병이거든요. 네. 파견은 이제 일 개인이나 몇 명이 연락반으로 간다든가 협조단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통상 이제 파견이기 때문에 국회 네. 동의 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부대 전체의 규모로 전쟁터에 가는 경우는 파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절차가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의 경우 밀려서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밀려서 간다고 했을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회 파병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좀 벌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정이 그때까지 됐으면 최선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지금 깊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전쟁에 대한 전황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외신을 보면 지금 이란의 핵심 원유 시설이 있는 하르그 섬 지금 군사 시설은 타격을 했다고 미국이 이미 밝혔고요. 네네. 원유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캐슘 섬도 군사적으로 무력하거나 최악의 경우 점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외신의 전망 섞인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의원님 보시기에 미국이 종전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갈래를 타고 있는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이스라엘 쪽은 보면 뭐 정권 교체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확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가장 키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의 자유를 보장을 한 상태에서 종전이 돼야 미국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가 봉쇄가 된 상태에서는 종전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그럴 경우는 가장 키가 하르그 섬과 캐슘 섬이라고 봐요. 저는 2003년도 이라크 전 때 중부사령부에 한국군 대표장교로 파견 나가서 그러셨구나. 이라크 전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지금 중부사령부의 생각, 중부사령관 생각이 뭘지 제가 유출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중부사령관과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완전히 풀고 자유를 앞으로 보장받으려면은 키가 두 개요. 하르그 섬과 캐슘 섬. 하르그 섬은 이란의 경제의 심장이고요. 거기 이란의 원유의 한 90%가 거기를 통해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만 장악되면은 이란의 경제의 목줄을 지는 것이고 예. 그다음 캐슘천은 호르무즈 해협에 근접한 인접한 아주 큰 섬이에요. 그 섬만 장악이 되면은 통제가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상군을 전에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란 본토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엄청 피해가 많이 가고 수십만이 투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하르그 섬과 캐슘 섬을 미국이 통제하는 방법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해병대라든가 네. 공수부대라든가 특전부대를 투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 싶고요. 하르그 섬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군사시설을 폭격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쭉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예. 여기에 이제 일부 장악하기 위한
사전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해병대 2,500명도 이전하고 있고 중동 지역엔 이미 지상군이 한 5만 명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르그섬과 캐슌섬 두 개를 장악한다든가 통제하기 위한 이러한 작전이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저 개인 생각이 어저께 제가 뭐 방송사 나서 아마 미국은 이렇게 할 것이다 두 개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네네. 외신에서 이런 두 개의 섬에 대한 장악 뭐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예.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핵심 요충지인 이 두 섬을 장악을 한 후에 종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여기 두 개만 장악이 되면은 네. 이란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하르그섬은 경제의 목줄이 완전 잡혀 있는 거고 캐슌섬이 미국 통제 안에 들어 있다면은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란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상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두 개 섬이 저는 가장 키포인트가 현 상황에서는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도를 보면서 좀 많이 이런 데 해봤을 때 그러셨군요. 여기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제쯤 그렇다면 이 두 섬에 대해서 장악을 시도하려고 할까요, 미국이? 글쎄요, 그것은 이제 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해병 원정대가 이동하고 있고 네네. 이동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아마 이번 주 내에 도착을 할 것 같고 중동 지역에도 이미 한 지상군이 한 5만 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건 조성을 위한 이런 작전은 차곡차곡 진행 만약에 한다면은 네네. 사전 진행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 군함 파견에 대한 결정도 우리는 좀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당연하죠. 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최대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파병 문제는 너무 우리가 막 서둘러서 이렇게 지금 핫 이슈로 가고 있는데 그런 예.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면서 네. 시간 벌기. 네. 신중하게 시간 벌기, 네, 네, 네. 전황을 잘 보면서. 네. 왜냐하면 네. 또 한미동맹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미국의 네. 말을 그냥 거절할 수 없으니까 네네. 네, 시간을 벌면서 네, 또 여러 가지 뭐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네, 보면서. 그것도 가장 아마 바로메타가 일본의 행동이라고 전 보여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로 네.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19일 목요일인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19일에 국정조사 계획서 원내대표 얘기대로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저 12일 날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통과됐고 네. 내일 모레 본회의가 되면은 이걸 통과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 조작 기소가 됐던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치 검찰에 의해서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가 됐고 지금 또 무죄가 많이 났잖아요. 이런 것 사례들이 한 7건 정도 돼요. 네. 아주 뭐 많은데 네. 대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제 조작 기소가 된 것들 낱낱이 밝혀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꼭 필요한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조작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밝혀서 정치 검찰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쁜 조작 기소들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아마 국정조사
이것이 구성이 되면은 네. 저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저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조작 기소 특히 대표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건 그 당시 제가 대응 TF장을 맡아서 네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나 진짜로 엉터리 같이 기소를 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이걸 밝힐 자신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원내 지도부에도 이 국정조사팀 구성되면 나 꼭 포함해라. 내가 밝혀내겠다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반대하고 있어서 야당 협조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단독으로 여당에서 추진할 거로 봐야 될까요? 사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응해야 되죠. 국민의힘이 지금 전륜하고 윤어게인과 전륜하고 실제 내란과 손긋기를 한다면은 대부분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네.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정조사에 같이 임했고 그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지금 아직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봐요. 말로만 전륜하고 말로만 윤 정권과 끊겠다고 하지만은 전혀 끊지 않고 아직도 윤 정권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있는 걸로 저는 방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다면은 6.3 지방선거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나도 그럼 조사해라 이렇게 SNS에 네. 글을 올렸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은 관련이 있으면 조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 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초록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브리지입니다. 오늘은 영호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을 통해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대전 한밭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분홍빛 매화와 청초한 하얀 목련이 환하게 어우러진 봄의 정원. 비록 소리가 없는 고요한 여행이었지만 아름다운 수목원의 빛깔과 꽃향기 덕에 제 마음속에는 감미로운 교향곡이 울려 퍼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오겠죠?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58분 날씨. 미세먼지가 맑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안개와 뒤엉키면서 시야는 더 흐릿한데요. 현재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연일 미세먼지가 쌓이는 데다 중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KF94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사이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고 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 영하 2.3도, 서울 2.3도, 대전 1도, 대구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춘천 16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70%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7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서 출연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좀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참 어려운 문제죠. 미국이 우리나라 혈맹이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도움이 오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파병 요청을 한 게 5번이었는데 5번 다 저희가 응했고 그중에 박정희 정부 때 베트남 때는 전투병을 파병하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전투병을 포함해서 파병을 했죠. 근데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란을 적국으로 돌려 세운다는 거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에 테헤란로도 있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에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파이브 아이스라고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과 정말 전략이랄지 군사 동맹을 정말 같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영국과 호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다 군함을 안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굳건한 정말 한 몸인 나라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앞서 나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에 보냈고 또 2019년에 또 확장을 해갖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기뢰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을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 이 군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진 바에 따라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왜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얼마간 보내고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라도 뭐 파병이 거론이 된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거는 저희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예. 그리고 파병을 하는데 반드시 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것을 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지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의 절차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당과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위원장이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를 경선에 배제하는 컷오프를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예. 현역 광역단체장을 이렇게 경선도 없이 컷오프 시킨 예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예인데 그래서 과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컷오프가 이루어졌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그 김영환 지사의 어떤 경륜이랄지 업적이랄지 이런 거를 폄하하거나 낮게 평가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단안을 내렸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이 구급 공무원을 뽑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뽑으려면은 점수 순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드라마라는 것은 이제 흥행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얼굴이 잘 알려진 오래된 뭐 유명 배우라고 그래서 꼭 흥행에 성공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말하자면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스스로를 혁신 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런 말하자면은 좀 과감하죠. 네,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시대 변화, 세대 변화를 강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선택이 선거 승리로 이어질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실 전혀 기회를 안 주고 광역단체장을 컷오프하는 거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혹시라도 그런 변화의 어떤 그 전략을 피려고 그러면은 현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선을 한 다음에 예. 한국 시리즈처럼 이렇게 맞붙게 해갖고 이 서로 이제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에서 진검승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놀랐다는 말씀이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디지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뭐 나름대로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이제 지금 또 부산시장 공천을 놓고도 파열음이 이건 사실 크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망나니 칼춤이라는 말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주진 의원은 경선을 원한다고 네.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네. 부산시장은 사실 뭐 충북도지사도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관위가 잘한 선택이라고 평가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7개 시도가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이 이기면은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할 만큼 저희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또 역으로 말하면 부산이 그렇게 중요한 뭐 거점이다.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것도 역시 제가 뭐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흥행이 중요하고 또 결국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만 단독으로 세운다. 이거는 그 결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의 이 대적뿐만 아니라 이 흥행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박형준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록에 그리고 학구적인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훌륭한 부산시장이라는 또 이미지가 있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지만은 당내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천명성을 내세우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그 법률 전문가로서 또 파이터로서 굉장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경선이야말로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선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은 뭐 대체적으로 뭐 정해졌다 그러면은 전부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이 쏠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정책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저희가 선전을 할 때도 훨씬 더 좋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에 나왔을 때 처음에 1,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라도에서 확 뛰었죠. 그래갖고 네. 이제 전국을 돌면서 해갖고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당 후보를 이기고 그것만 봐도 단순히 흥행이라는 게 그냥 가벼운 요소가 아니고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뭐 황금키다라고 할 때 이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 보도에 따르면은 또 주호영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직접 네. 유튜버 고성국 씨가 이정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 자리에 추천했고 그리고 고성국 씨가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에 따라 중진 의원 컷오프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하셨거든요. 네. 이 말을 제가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까 대의 명분으로는 세대 변화, 시대 변화로 그 성적표와 상관없이 도정 성과라든가 그런 성과와 관련 없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른바 혁신 공천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뭐 현역 또는 현역 중진위원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선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정치공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여러 지역에 공천에 관련해서 선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몇 차례 실패를 해봤는데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제 몸을 풀고 있는 볼펜에서 이제 볼을 던지고 있는 선수가 김부겸 선수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죠. 이분은 2016년인가요? 2018년도로 네,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무렵인 것 대구 같습니다. 수성갑에서 이제 국회의원 되셨죠. 네네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인사가 정말 험지에서 그렇게 된 건 대단한 일이고 평판이 괜찮으세요. 저도 겪어보니까 합리적인 면도 있으시고 그래서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강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강한 후보가 나와서 이제 맞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선 의원님들을 전부 다 컷오프 시키고 한다는 거는 네. 그런 강한 상대가 나온다는 것을 별로 대비를 안 한 선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다선 의원님들
대구에 출마하시려는 다선 의원님들이 사실 다 원내대표 출신들이세요. 정말 우리 당을 대표하는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앙에 계시면서 큰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가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마저 무너져 버리면은 저희 정말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북 정도만 빼고 대구까지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런 전직 총리 출신 그리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던 그런 강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모든 선택지를 다 깔아놓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뭐 시대 교체다, 세대 교체다. 대구는 그냥 되니까 아무나 꽂아도 되니까 그런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자. 이렇게 할 만큼 저희가 한가롭지는 않다.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요. 네. 무소속으로도 더 나오실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경선에 배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생각하던 대로 선거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컷오프된 우리당 의원님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다선 의원님 중에 컷오프 되셔갖고 예전에 무소속으로 나온 의원님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까지 이제 다들 하신 중진 의원님들이신데 예. 저는 그런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2번이나 지금 기간을 미뤘는데 아직까지도 그 공천 참여를 위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예. 오늘 하루만 지금 접수를 받는 기간이라 지금 오늘 할 거냐를 갖고 지금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시장님은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2006년서부터 시장을 4번을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 신원서판이 다 갖춰지시고 우리 당을 대표할 만한 정말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당원 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7명의 뜻을 모아갖고 저희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전륜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또 내부적으로 휴전을 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쪽에 좀 가까운 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좀 멋진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멋진 드라마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안 나올 거는 아니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흥행이 되고 이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주연 배우겠죠. 네. 근데 스태프들도 훌륭해야 되고 네. 시나리오도 훌륭해야 되고 스튜디오도 훌륭하고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오해가 켜켜이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주연 배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다니까 네. 이 방송사 이 사장님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이제 그 방송사 이 지도부에서는 혹시 저 배우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괜히 그 변쪽말 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네. 글쎄 제가 볼 때는 양측에서 네. 좀 허심탄회하게 네. 공개적이건 비공개적이건 만나갖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한다고 약속을 하고 또 이제 또 믿음을 갖고 앞으로 조금 지켜볼 사항이 있으면은 그건 갖고는 또 믿음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꼭 출마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멋진 드라마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가장 최근의 입장은 혁신선대위 출범과 관련한 당대표의 입장이라도 네. 내놓는 게 네.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좀 만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제를 포함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뭐 장동혁 대표가 찾아갔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나갖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거는 뭐 낯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선대위 관련해서도 누구를 배제한다기보다는요. 예. 선대위원장이 꼭 한 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복수로 구성을 해서 네. 역할을 나눈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근데 지금 아직 공천이 되지도 않았는데 선대위를 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렇다고 그런 거를 뭐 서류로 남기기도 좀 명구스러운 일이고 네. 어느 정도 만나서 네. 큰 틀을 잡아서 이제 믿고 가면은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도 우리 당이 키운 인재고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꼭 출마하실 거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도 있는데요. 그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까지 하고 안 하신 다음에 당권에 도전하신다 그러면은 글쎄 당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크게 보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의장에게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그래서 공소를 이제 다 뭐 취소하기 위한 말하자면 밑밥을 까는 건데 네. 이 5가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이제 파기환송돼서 네. 고법에 멈춰 있고 나머지 4개들은 지금 1심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법을 바꿔갖고 1심에서 잘못하면 법 왜곡죄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1심, 2심 다 자기들이 실패하면은 대법관을 자기들이 22명이나 더 뽑으니까 대법원에서 이기겠다. 대법원에서 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재판 소원제로 사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거는 기뢰를 호르무즈를 치면 기뢰를 다 치우는 거고 예. 공소 취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기뢰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 예. 그래서 발본 세권을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공소 취소 관련해서 서로 딜을 했다고 MBC 전직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국정조사를 저쪽에서 밀어붙이면은 저희가 이제 협조는 안 할 텐데 네. 자기 단독으로라도 하게 되면은 글쎄 그 거래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거기 모 방송에 나온 그 다른 전직 기자님이 그거는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룰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공소청 중수청법을 놓고 네.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계속 있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그 19일에 이 공소청 중수청법도 지금 통과시킬 것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아침 지금 보면 9시에 또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 법안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또 막 나왔고요. 만약에 19일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려고 민주당이 시도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실까요? 글쎄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중질환이 벌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아까 기뢰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기뢰를 만들지조차 못하도록 그러니까 검찰에 선발을 다 묶고 무력화시키는 게 지금 법사위에서 하려고 했던 거고 이게 당초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검찰 쪽을 똘똘 뭉치게 하고 반박 논리를 만들어서 이를 그르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인 것 같고 그래서 양쪽 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안에 대해서 사실 이 검수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작서부터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했고 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최종안을 보고 저희 대응 방안을 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참 이게 슬픈 일인데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표 때 국회가 동물 국회였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다수당도 이제 좀 참고 이 소수당도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사협정을 저희가 다수당 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또 이 물리적인 게 뭐 어떤 거라는 걸 말씀드리진 건 아니지만은 예. 저희가 필리버스터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마지막 방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뭐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지수를 열어놓고 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그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얘기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추경 얘기를 했고 네. 또 뭐 대통령도 했고 지금 네, 재경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지금 추경을 봄 추경, 벚꽃 추경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입장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그 선거를 앞두고 좀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상황인데요. 말하자면 사람이 이 소화불량에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를 줘야 되겠죠. 네. 근데 소화제를 안 주고 지금 영양제를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이 거시경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 고유가 사태가 계속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이 글로벌 그 피나미넌이 되면은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럼 이자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제 통화량도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렇게 이 통화량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핀셋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통화량을 늘리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15조 원에서 20조 원이나 하는데 결국 물가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또 환율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게 이런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IT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그 SK가 이제 흑자를 많이 봐서 이런 법인세가 많죠. 네.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많이 걷어갖고 이제 초과 세수가 많아서 이렇게 쓴다는 건데 좋습니다. 네. 좋은데 이 호르무즈 사태가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으면은 글쎄 한 달 정도 간다 그러면은 한 텐데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들이 끝내야지 끝난다고 서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테러가 이 걸프만에 있는 나라들에 거치고 이 동맹국에 퍼지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게 저희가 바라기에는 한두 달 정도가 될 것 같지만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길어질 때마다 뭐 계속 추경을 해야 되나요? 적기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지난번에 728조 예산을 썼는데 이번에 추경 15조까지 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뭐 미래 뭐 빚을 떠넘긴다라는 뭐 GDP 대비 부채율이 뭐 50% 이런 걸 떠나갖고 지금 경제를 물가를 더 오르게 자극을 하는 데다가 여러 번 해갖고 이
이 시기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다 이런 차원에서 네.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예결위원이기는 하지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짧게 지금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네. 핵심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름값 중에 유류세가 한 800원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50%까지 깎게 되면은 한 300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네. 지금 최고 유가제로 해갖고 하는 거는 시장을 왜곡하고 공급을 줄이고 나중에 굉장히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세금을 깎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시장을 왜곡 안 하고 좋은 방법이다. 가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는 데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연일 공기질이 좋지 않은 건데요. 오늘 대부분 중부 지역과 호남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영남 지역도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고요. KF94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전국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사이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고 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 영하 2.2도, 서울 2.3도, 대전 1도, 대구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춘천 16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18도까지 오르며 어제는 물론 평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조한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3부에선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연기 배경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 연기 카드를 꺼내 미국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전쟁 종결의 열쇠가 이게 시진핑의 손에 있다? 이걸 이제 고백한가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란 전쟁을 끝내는 것은 호르무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쏘는 이란의 드론하고 미사일을 중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한테서 이란이 지금 전비를 조달하는 유일한 창구가 중국으로 이제 석유 수출하는 것인데 이걸 중국이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란은 2~3개월 안에 손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란의 그 AI 드론 거기에 레이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히토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히토류를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뭐 지금 중히토 같은 경우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이게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란의 드론 공장이 공장은 있지만 원자재를 못 구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에 그 중국을 끌어들여야 되는 이유는 미국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패가 중국에 있고 이걸 움직이는 것의 한 방안으로 이제 그 정상회담 연기를 이제 뭐 시사를 했다, 압박을 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태도가 아주 네. 이제 묘하죠. 그래서 중국의 태도는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깝깝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한 달 후 정도에 회담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확실히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번 주에 또 바꾸고 아침에 했던 얘기 또 저녁에 바꾸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지 바뀔지 모르고요. 네네. 그래서 한 달이라는 것의 의미가 제가 네. 볼 때는 그 2월 28일 날 했었기 때문에 예. 3월 31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3월 28일까지 끝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장악하는 이제 그 패라고 생각해서 한 달을 불렀지만 네. 전혀 이기치 않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해협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이제 허물어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뒤, 두 달 뒤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미 이것은 스타일을 구겼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예를 들어서 하자고 했을 때 중국이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우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카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 미스가 이 정상회담의 우선권 이게 우위를 이걸 중국으로 넘겨줘 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미스 그리고 정상회담의 우선권을 중국에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사실 제일 궁금한 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에는 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일부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요 발언 한마디로도 지금 유가도 조금 내려갔고 미국 뉴욕 증시도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개방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은 그렇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이번에 이제 호위 전함들을 7개 나라한테 요청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일본이 중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스텝들이 중국을 잡아넣을 수 있는 요것은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첫 번째는 이번에 이란 호르무즈한 그 해협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란 해군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석유이거나 중국 선사는 이거 통과시켜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자기네 선사가 뭐 별 문제 없이 통과하는데 전함을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네. 지금 그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미국의 유조선에 미국 성조기를 딴 유조선 옆에 오송 홍기를 탄 중국 전함이 호위를 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연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전함을 진짜 파견을 해도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파견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세 개의 대통령이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그걸 뭐 요즘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핸드폰에서 얘기하는 뭐 문자를 씹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이거 체면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악수가 악수를 부르는 초기의 전략의 미스 또는 세세한 계획의 미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막으려고 졸속으로 이렇게 자충수를 두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저희의 이제 일반적인 가장 공통의 관심은 이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확전이 안 되고 종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확전으로 갈 거냐 종전으로 갈 거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쟁이 일어난 지 18일째가 됐는데 사실 오늘 지금 정상회담 연기라든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이 일부 통과됐다는 보도 전에 사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핵심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을 군사시설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원유 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까지 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전쟁이 더 커질 것 같고 또 이란도 보면 지금 전쟁은 미국이 끝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끝낸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질문이 미국이 과연 하르그 섬 원유 시설 공습 카드, 공격 카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는 미국 주가, 두 번째는 미국 주유소의 그 기름 가격. 요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때렸을 때 석유 가격 폭등은 뭐 당연할 거고 주가 폭락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시행할 수 있는 거냐. 두 번째는 미국의 지금 물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기름값이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게 됐을 때 중간선거 어떡할래.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폭격의 여부는 그 트럼프의 미국에서 지지율이 답을 준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속도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폭격이 지지율의 폭락, 중간선거 폭망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위험만 할 뿐이지 이거를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폭격하냐 마냐 하는 문제는 그 미국의 적은 미국 내부에 있다. 그래서 주가, 주유소의 기름값, 트럼프의 지지율 그 세 가지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인 미스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하르그 섬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원유 시설 타격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소장님 보시기에는 전략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소위 말하는 뭐 우리말로 하면 겁쟁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타코가 되는 것 같아요. 세게 나갔다가 이제 상대가 세지면 슬그머니 이제 빼는 그 전략이 이란 전쟁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7%의 지지율로 시작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역대 걸프전 이후에 해외로 이제 파병했을 때 지지율이 50% 밑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27%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 이제 이걸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 27%가 50% 넘어가려면은 뭔가 획기적인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할래? 그럼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거기 답은 이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란이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라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이란 핵시설의 이제 뭐 파괴가 목적인데 그 목적의 정확한 구체성이 떨어져요. 이게 정권 교체라는 것이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체제를 바꾸는 거냐 완전히 민주화를 하는 거냐 그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핵시설은 우리가 다 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스톱한다. 그래서 뭐 중선의 개념을 시장에 보거나 어떻게 보면 전쟁사적인 관점보다는 시장도 트럼프가 했지만 종전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주가가 빠지거나 세계적인 이제 경제 불황이 오면은
트럼프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종전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오히려 무슨 합의나 타당성이나 조건을 맞춰가지고 하기보다는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타코 아니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란이요. 전쟁은 우리가 끝낸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종전을 셀프로 하더라도요. 선언을. 이란이 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은 누가 봐도 이것은 구대빵 이 전력이고 이 표면상으로는 이게 신정정제 특정상 결사항전을 구호로 내걸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정말로 한 석 달 동안 부시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일도모로 뒤로서 협상을 해서 이게 지는 척 명분만 만들어줘서 서로가 끝내는 것이 지금 있는 정부의 생존을 위해서는 월등히 더 유리하죠. 그러나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독재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큰 소리에 뻥뻥 치죠. 그러나 문제는 배고픈 병사는 이것은 이게 전쟁을 할 수 없고 이게 돈 벌면 쇼핑이고요. 못 살면 혁명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없어지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럼 굶어 죽으나 이게 싸우다 죽으나 똑같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거꾸로 아이러니지만 이게 이 무슨 정부의 체제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이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정쟁이 2주가 넘었는데 이란은 걸프만 9개 나라의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란의 이런 이른바 수평적 확전 전략 이란 것에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 이란의 수평적 확전 전략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래서 약자가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그거죠. 절대 강자하고 어떻게 싸울래 그럴 때 이것이 여론전을 이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웠을 때 돌 하나 맞았다고 해서 골리앗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변에서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 창피해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이란이 미국과 맞상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고 네. 거기에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걸프 6국을 이제 군사적으로는 월등히 약한 이걸 건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이게 그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란의 살 길인데 여기 이제 재미난 것은 네. 드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 6개 나라에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고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다가 네. 엔터키만 치면 들어가는 이게 이제 벌어진 거죠. 네네. 거기에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이 같이 돼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기 때문에 걸프 6국이 이게 굉장한 공포에 이제 쓸릴 수밖에 이것은 이게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싸구려 드론 갖고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이제 공포로 몰아넣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로 이것을 이제 전쟁을 우위로 끌고 가는 이제 이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시나리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유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를 했고 오늘은 좀 유가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유가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냐 그리고 정말 $150까지 가는 상황도 있을 거냐 여러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유가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유가는 사실은요, 이것은 공포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이란으로부터 또는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안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가 쇼티지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달하는 것도 우리도 한 달 이상 걸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공포를 없애주면 가격은 바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 공포를 유지시키면 공포 프리미엄이 120불, 150불, 200불 또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미국 1억 7천만 전 세계가 있는 비축유 4억 이제 배럴을 지금 푼다는 얘기인데 네. 이걸 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공포 프리미엄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공포는
물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억 배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진통제 역할, 좀 센 진통제 역할이지 이 고통을 제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유가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가가 지금 70불에서 103불 뭐 이렇게 올라가서 와 그러지만 네. 우리가 최근에 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달에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5달러던 게 지금 32달러예요. 그럼 그건 어떡할래? 그걸 우리가 봤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 반도체가 무슨 엄청난 공급 그 부족이나 그런 거 아니고 수급이 한 5에서 10% 정도 쇼티지가 난 거예요. 그게 가격이 6배가 튄 건데 네. 소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 30% 정도 이제 올라간 것이 실수요보다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 요거고 이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국은 미국이 시작한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결자 해지 그 원천을 이제 풀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가 싶습니다. 네.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1,500선까지 뚫어가지고 이것도 좀 불안감이 커지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래서 뭐 환율보다는 사실 저는 주가가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주가요? 그래서 환율은 사실은 교역의 결과로 나온 그 후행 지표고 주가는 선행 지표인데 네. 지금 우리가 뭐 이란 전쟁의 쇼크를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받았어요. 주가 가장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것의 이유는 이 전 세계 GDP에서 그 석유 수입 의존도가 전 세계 제일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이제 떨어진 거고 네. 그것에 이제 뭐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뭐 한 달에 14조 가까이 때려 팔았단 말이에요. 그 돈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데 예. 결국은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 지금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기름값이 뭐 120, 150 가게 되면 무역 흑자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환율 방어력이 우리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00을 뭐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1,500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선이다. 그래서 그 위를 상정을 하고서 경영계획 잡고 투자계획 잡는 것이 안전하고 네네. 지금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 우리는 지금 유가의 문제보다는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래서 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의 그 교란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동향, 우리 자본시장의 동향, 그리고 그런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이 떠났다가도 다시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사이 들어오는 거죠. 최근 뭐 며칠 사이에 뭐 우리 삼성 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1,500원 환율 방어보다는 한국의 반도체 경기 요게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고 쓸 수 있냐가 이것이 외국인의 돈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 네네. 그게 이제 환율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그 글을 보면 미국이 이번에 이란 공격을 통해서 중국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주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이란 전쟁의 최대 패자는 중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석유 수입을 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석유 수입을 많이 하지만 전체 중국의 그 에너지 소비 중에서 지금 이란으로 봐서는 한 80%에서 90%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이게 중국의 석유 수입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1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국의 석유 수급에서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3%로 가지만 지금 러시아가 또 석유를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 러시아하고 사우디거든요. 이 러시아의 익스포저를 늘려주면 푸틴도 좋아하고 또 중국은 도와줬다는 이제 생색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 중단이 중국의 전체적인 석유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질 못해요. 그리고 중국이 이미 한 120일 정도의 그 비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 달 정도는 뭐 이란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석유 수급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유일한 석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있는 체제가 바뀌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하면 오히려 전쟁 끝나거나 종전이 되고 난 다음번에는 중국은 더 싼 가격으로 석유를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전후 복구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럼 석유를 더 많이 팔아야 되고 지금 비싸게 싼 이제 석유에 대해서 역으로 이란이 절대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올랐던 거 다 거꾸로 갚아라. 그럼 100달러에서 70달러 샀던 것을 50달러에 수출해라. 그렇더라도 이제 이란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후 복구에 미국이 들어가거나 유럽이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후 복구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건 중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는 시나리오하고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면 굉장히 상황이 다르게 나온다.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위안화가 이란 중동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그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탈달러화의 새로운 지적하신 것처럼 기저가 될 수 있는 것이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세컨더리 버컷을 이제 걸려고 하면 스위프트망에 달러 결제망에 들어가야만이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위안화로 결제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그 중동에서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 더 확산될 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또 당면한 현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군함을 파견하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중국 얘기를 했는데 지금 19일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어서요. 아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할 건데요. 결국은 7개 나라 집었지만 7개 나라 중에서 G7 국가들은 다 이제 호빵이 끼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헌법 구조를 개정해야 되는 일본은 이제 과감하게 미국에 배팅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건 배팅해도 문제고 배팅 안 해도 문제고 그래서 이때는 제일 좋은 것이 시간 끄는 것. 내부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론이 안 좋다든지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4주 정도의 시간이 이게 지날 때까지 시간 끄는 게 최고의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선택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훨씬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러시아 얘기로 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주타바도 러시아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가 되면서 지금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해 제재를 걸었던 걸 풀어놓고 해서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웃고 있는 게 중국이 아니고 중국도 지금 주로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사태에 따라서 미러 관계라든가 러시아하고 또 중국의 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이 정말로 전략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게 그 사이 그럼 4년 동안 러시아를 이제 몰아세우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것의 핵심이 이 그럼 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에 석유를 안 사주는 것 같고서 유럽이 최근 4년 동안 겨울에도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없어가지고 추웠는데 그걸 감내한 유럽은 뭐가 되냐.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이란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석유를 사준다고 하는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러시아가 치료해줬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이란의 관계는 이건 정말 지도자 간의 혈맹이 돼버리는 거죠. 생명이 은인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 또 러시아에 가만 앉아서 얻은 어부질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었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